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2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국내 등록 외국인 160만 명 넘었다.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다. 법무부 통계월보 11월 기준으로 화성, 시흥 등에 밀집했다 이거죠. 자, 이거는 관련해서 우짜가 264만 명에서 272만 많이 늘어났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인구 통계 관련해 가지고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도권의 54%, 영남의 20%, 충청도 12, 호남은 얼마 안 되네. 예, 그래 되네요. 수도권하고 영남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뭐 부산만 하더라도 청소, 그러니까 뭐 재활용 업체 이런 데는 보면 전부 다 외국인이니까 뭐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 하는데 다 들어가서 일할 거고요. 하여간에 우자가 이미 한번 코멘트 해드린 바 있습니다. 뭐 한 번에 여러 차례 했는데 인구 통계상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가지고 5%를 넘었죠. 5%가 258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 272만 명이죠. 예, 요래 됩니다. 우자계 쪽으로 인구 통계 관련해서 3%와 5% 룰을 갖다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3%를 넘기면서부터는 의미심장한 세력으로 봐야 되고요. 5%를 넘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시 못하는 존재, 집단이 된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가고요. 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 경찰 국정원 지시 없었다. 부인 뭐야 이거 엉망진창인데. 노트북 제출 받기 전 피의자 접촉 증거 제출 논의한 바 없어. 국정원은 어떤 지시도 한 바 없고 지시할 위치도 아니야. 참, 참. 쿠팡한테 되치기 당하는 분위기인데. 쿠팡은 전날 유출자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자. 그러자 쿠팡이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잘 돌아간다 진짜. 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꼬라지는 쇼 하려고 했는데 쿠팡이 완전 계속해서 되치게 하는 분위기죠. 예, 그래 됩니다. 종미정권 우자가 종미정권이라 가지고 별로 기대 안 한다 했는데 쿠팡에서 대놓고 지금 받아치고 있고 이게 정권 그러니까 정부의 어소리티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이 꼴이 나느냐. 예? 맨날 하는 거는 쇼나 해대고 앉아있고 구라나 맨날 치고 더불어 이쪽하고 자칭 진보들 뭐 나와서 떠드는 패널이든 뭐든 유튜브든 보면 맨날 구라나 치고 무협지나 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 나중에 결론은 어찌 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부터 이 꼴이 나고 앉아있다. 쿠팡한테 대치기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정보통신망법 거기 해가지고 뭐 징벌적 손해한다며 제발 좀 해라 좀. 위헌이고 나발이고 일단 제껴놓고 제발 좀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K5음 진리교부터 해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벌금 때려 매겨라 그냥. 유성락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북 요청한다. 지방선거 올인했죠. 대통령실은 확인을 어이쿠 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는 거야? 맨날 있다고네 맨날 있다고. 참. 그럼 야는 어디 뭐 지가 민간으로 지금 개개인으로 가가지고 이거 유엔 사무총장 만나고 뭐 편지를 주고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는 꼬라지 알고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뭐야 이거 적어놨네. 이재명 친서를 전달했다고. 그래 유엔 총장 방북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맨날 이따구 짓이나 차고 앉아있고. 하여간 지방선거 올인했다. 어쩌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K 관율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입 시기한 거 사실상 그날 뭐라 해야 되나 뭐 표현 어떻게 되나 긍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는 그날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카드가 다 나왔고 이제 남은 거는 부정적인 인식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카드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거. 자 이제 지방선거에 올인했는데 환율이고 나발이고 이제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 이래가지고 우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선거 경제 있다고 해놓고 지방선거 먹겠다 도둑놈 심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자. 이제 정청래 매우 심각. 참 빨리도 심각하다. 비위 논란 김병기 교치 정리까지 갈까? 정리는 뭐 정리?
아이고 뭐 성찰하며 일하겠다는 게 원내대표. 좀 이거 우짜 개인적으로요 참 구역질 나는데 성찰 이 단어 좀 그만 써라 그만. 짜증난다 진짜. 맨날 뭐 성찰 타령하고 자빠지냐. 이거 뭐 김병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빨리도 무슨 뭐 어째 해가지고 뭐 처리한다 이리 떠들고 앉아 있고. 얘는 지금 나오는 건건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억수로 지저분한 거예요 진짜. 뭐 내부적으로 보면 뭐 친명대 이거 정청래파 애가 둘이 싸우니 많이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뭐 아니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하고. 더불어 떠드는 소리는요 우짜겐 쪽으로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안 믿습니다. 뭐 이거 성찰 타령하고 막 지겹다 진짜. 이번에는 전 남친이 고소했다 장경태. 국회의원 지위로 압박했다. 잘 들어간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지목되자. 데이트 폭력까지 지가 뭐 무협지도 만들었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야는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얘가 안 끝난다. 그럼 답 없다 보면 되고. 딴 건 아니고 영상 자료로 거의 100% 해가지고 다 나와버렸는데 뭐 어찌 할 거예요 이거. 이런 자가 법사위원회 가서 처앉아 있고 이것도 웃긴 소리고. 지금 자칭 진보 그리고 더불어 이쪽은요 나중에 국힘이 해가지고 지거 따라 해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지금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상식 수준을 갖다가 완전히 개념을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는 게 지금 자칭 여당 국힘 아니고 뭐 더불어 자칭 진보 이쪽이에요. 진짜 웃기진 않고. 이 장경태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지금. 멀리 갈 것도 없고 근래에 터진 것만 해도 현지 누나 호출한 문진석이하고 김남국이도 있잖아. 잘 돌아간다 진짜. 통일교 그건 아예 얘기도 안 한다. 그거는 뭐 부산시장 끝났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요. 자 보시면 금덩이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1.15% 상승해서 51온스에 4,532.52달러가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고 있죠. 금덩이 계속 잘 오르고 있고요. 우짜견적으로 1월 그러니까 2026년 1월 첫째 주에 4,600달러 아주 그 시나리오 두 개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4,600달러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다음 주가 1월달 첫째 주입니다. 뭐 저 주를 갖다가 그 분류하는 거는 기준은 다 알고 계시죠. 전체 7일 중에서 저 숫자가 많은 그 주가 해당 그 달의 첫 번째 주가 되는가 아니면 이전 달의 마지막 주가 되는데 다음 달은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 1월 첫째 주가 됩니다. 하여간에 첫째 주에 4,600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고 예상해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래 내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은덩이는 어제 미쳤었습니다. 9.99% 10%까지 폭등했다. 폭등해서 버리지 배터 뚫고 로켓 발사 딱 했죠. 1온스에 79.13달러. 끝내준다 진짜. 우짜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달 뭐 이쪽에는 뭐 안전빵으로 본다 했는데 일단은 2026년 1월 달에 가지고 80달러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뭐 80달러 바로 콤비트입니다. 잘 올라가죠. 참고로 상하이 은덩이가 상하이 그 선물거래소 은값이 1온스에 어제 80달러까지 급등한 후에 이게 똑같이 해가지고 따라 올라간 겁니다. 은덩이값이 무려 10%나 하루에 무려 10%나 폭등하면서 79.13달러가 됐는데 이 관련한 얘기를 우짜가 오늘 하려 하다가 이것도 준비한 거 때문에 분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월요일에 뭐 말씀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덩이 관련해서는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이 순서상 이상하게 비트코인 튀어나가는데 비트코인 어제 보시면 0.25% 지금 상승해서 87,405.48 여전히 지지분진합니다. 지지분진하죠. 자 비트코인하고 은덩이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퍼포먼스와 반복되는 청산 테러, 리퀴데이션 청산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락합니다. 이렇게처럼 급락해 버립니다. 주요 저항선이 뭐 무너지면 붕괴되면 손절매가 발생하고 발동되고 뭐 발동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겠네. 손절매가 발동하고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도가 기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요즘 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펀더멘탈이 뭐 새롭게 됐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포지션 자체가 유동성 부족 펀치를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덩이와 은덩이는 마치 금하고 은 그게 바로 돈 그 자체인 것처럼 돈, 머니 그 자체인 것처럼 계속되는 매수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은값 뭐 어제 가지고 은값 보시죠. 은값이 여러 폭등하잖아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은값이 급등하는 것, 폭등하는 것은 레버리지가 없이 깔끔한 수요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플레이셔너리 임펄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적 충격이 닥치면 사람들은 닥치고 담보를 찾게 되는데요. 금덩이하고 은덩이는 단순하고 유동성이 높으며 이 금하고 은 자체에는 마진콜을 갖다가 걸 수 없습니다. 예, 비트코인과 달리 마진콜을 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글로벌 M2 통화 공급이죠. 글로벌 M2 이거는 미국 통화 공급이고요.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을 갖다가 마치 물리 법칙처럼 이게 쭉 늘어나면 비트코인도 똑같이 쭉 계속해서 미친 듯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확신 또는 맹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M2 통화 공급 M2는 돈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줄 뿐이고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한계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 레버리지, 금융 배관 상황에 따라, 금융 환경 상황에 따라 거래되죠. 2025년 12월 현재 상황은 정책 조치, 대표적으로 패드의 금리나 그리고 QT 종료가 있습니다. 정책 조치가 제때 벌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적 불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의 연장선이다라고 우자적으로 보는데 시스템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 부분은 현재 디레버리징, 부채를 줄이고 있지요. 만약 2025년 12월 현재 디플레이션으로 향하는 추세라면 현재가 유동성은 2020년 우한폐렴 때처럼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갇히게 됩니다. 예, 갇히게 됩니다. 보다 디테일하게 그냥 갇힌다 하면 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무위험, 리스크 프리 수익률 이게 자체가 여전히 실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로 간다? 단기 국채 그리고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곳에 돈이 갇히게 되고요. 대융자 벽, 리파이낸싱 월, 그리고 연체 증가, 그리고 더 엄격해진 신용 때문에 현금이 방어적으로 사용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밸런스 시트 자체에도 묶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크립토 같은 경우 유동성 공급이 은행 예금이 아닌, 그러니까 은행의 준비금 이런 게 아닌 스테이블 코인, 레버리지, 파생상품 신용이라는 전달 메커니즘에 갇히게 되는데 반대로 그렇다 이 말이죠. 거래소의 마진율이 높아지거나 자금 흐름에 변동이 생기면 M2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즉 글로벌 M2, 미국만 지금 M2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글로벌 M2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 돈의 시장에 돈이, 머니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요. 유동성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는 머니가, 변동성을 감수할 의향이 있냐, 없냐, 예, 이걸 갖다가 뜻합니다. 유동성은. 가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가게들이 가지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신용도는 약화되고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고 있는 동안 현금 캐시는 상승세를 쫓기보다는 재융자 부채 롤오버 재정난 해소에 사용되고 있죠. 관련해서 우자가 플래티넘 얘기 말씀드렸는데 플래티넘도 보세요. 어제 해가지고 10.36%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495.40달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튀고 있죠. 이게 다 뭡니까? 금하고 말씀드렸지만 플래티넘도 이래 되고 있다.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승자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 같은 높은 변동성 거래, 요즘 미국에서 말한 거로 하면은 하이 베타 트레이드가 되는데 높은 변동성 거래가 아니라 현금, 국채, 금, 그리고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승 모멘텀이 터진 은덩이 같은 담보 자산 또는 이 플래티넘 같은 희소 자산들을 갖다가 들고 있는 게
승자가 되는 거겠지요. 2015년 12월 현 단계에서 비트코인은 레버리지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유동성이 정상화되고 청산 사이클이 끝나고 리퀴데이션 사이클이 끝나고 스테이블 코인 신용이 다시 확대되고 사람들이 유동성을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개선에 사용하는 대신에 위험을 감수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할 때까지 급격하고 불안정한 매도세가 아주 어글리하게 꼴보기 싫게 추하게 추한 조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레버리지를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 뭐 이거 플래티넘 이런 거죠. 이런 자산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 단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짜겐적으로 그 은덩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은값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죠. 그 다음에 이 은값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 하나가 뭐 특정 부분 이런 게 이미 부사지고 있다. 절단 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은값의 경우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조정을 크게 받습니다. 은덩이의 경우. 즉, 무슨 일이 난다? 크래시나 리세션, 그리고 뭐 2008 금융위기 같은 이런 이벤트가 터진다. 이게, 우자기준에서 거의 선행지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은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고요. 자, M2 공급이었고, 플래티넘이었고, 자, 미국 달러 보시죠. 0.08%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98.05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캡처한 시간은 한 7시 정도 되고요. 자, 달러인덱스 보시고, 자, 우리나라 월합니다. 우자가 어제 가지고 어제 그 원환율을 보면은 국내에 있는 그 달러 수요가 얼마 될지를 갖다가 계산에 나올 기다라고 우자가 어제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보시면 장 이거 오전장 끝날 쯤까지 해가지고 또 셀이 그 도시락 던져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거 여기 뭐야 1435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1429점 뭐 후반대까지 해가지고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쭉 해가지고 그 원화값을 갖다가 억수 좋아지게 만들었다가 이후에 가지고 쭉 해가지고 다 빨아먹고 해가지고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서 1447원까지 갔었고요. 이후에는 그냥 옆으로 길면서 해가지고 1달러에 1442.75 원이 됐다. 이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달러 수요가 여전히 아주 튼실하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1440원 밑으로 가면 재수하고 다 받아먹는다 이 소리죠. 쭉쭉 다 받아먹는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 원화값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 이거 계속 내려갈 때 도시락 던지고 이럴 때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뭐 하려고 이거 받아가지고 다 받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이 1400원 뭐 그거는 고사하고 1440원 밑으로 가는 거 자체 뭐 1430원 이거 되면 이거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수요자들이 재수 이라면서 받아먹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뭐 더불어 같은 시장 개입론자들은 뭐 지그들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정부가 힘으로 우째한다? 예, 그거는 공산주의 마인드고요. 우짜든지 간에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그들 정책하고 돈 씀씀이 이런 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즉 펀더멘탈하게 뭘 해야 된다는 거지 얄팍하게 이짓해가지고는 얼마 못 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 보시면 우짜가 조만간 우에다 다시 출동해서 더 센 발언을 해야 될 거라고 우짜가 코멘트를 한 바 있는데 역시나 어제가 아니고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일본의 근원물가 뭐 25일이라 말하기 그렇다. 어제 나왔으니까. 일본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일본 중앙은행의 2% 목표치에 점진적이고 꾸준히 근접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다? 자 보시죠. 돌아가는 꼬라지가 엔화가 싸지고 있죠. 24시간 동안 0.39%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6.559엔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장에서는 우에단이 나와서 또 같은 말 또 했다. 그 정도 입털기로는 만족 못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엔화값이 다시 올라갔다. 계속 이꼴 나면은 1월달 빠르면 1월달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위에다가 뭐 일본 뭐 물가 얘기했는데 자 요거 해가지고 일본 도쿄 뭐 물가 지수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그에 앞서서 11월 일본 실업률은 10월과 같은 2.6%로 나오고요. 이어서 도쿄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도쿄 CPI
그러니까 뭐 도쿄 인플레이션이죠. 도쿄 인플레이션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1월에 2.7%인데 12월에 2%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코어 CPI 뭐 그런 물가 지수 뭐 이래 하는죠. 하여간에 웃자는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도쿄의 코어 CPI도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1월에 2.8%에서 12월에 2.4%, 2.3%로 이것도 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도쿄 CPI 요거는 YOY 11월에 2.8%에서 12월에 2.6%로 하락했고요. 이 차트는 코어 CPI 차트입니다. 요거 코어 CPI 해가지고 2.4%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일본의 저 경제대회 또 나와 있는데 일본의 산업 생산 이거는 예비 데이터입니다.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0월에 1.6%인데 11월에 마이너스 2.1%로 완전히 절단 나와버렸고요. MO의 전월 대비를 해도 10월에 1.5%인데 11월에 마이너스 2.6%로 다 절단 나버렸습니다. 뭐 일본의 산업 생산이 말이죠. 그리고 소매 판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0월에 1.7%인데 11월에 1%로 이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그리고 MOM 전월 대비를 했을 때도 10월에 1.6%인데 11월에 0.6%로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자가 오늘 킨들버그 나선 뭐 이거 관련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다 트럼프 관세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자,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가지고 오늘도 뭐 크리스마스니까 외국 애들은 다 놀고 있고 뭐 빨리빨리 끝내야죠. 자, 젤렌스키 28일 트럼프와 종전한 논의 영토 원전 제외 아이고 이러면은 푸틴 안 받습니다. 영토 원전 왜 90% 완성이라는 걸 완성이라는 소리는 영토하고 원전을 뺀다는 소리인데 자 이러면 푸틴 안 받습니다. 뭐 대도 안 하는 쇼를 하고 자빠지는 난 넘어가죠. 뭐 대도 안 하는 거. 자 이거는 가지고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쿠피안스크 거기를 갖다가 이제 탈환할 거다. 그러니까 오스킬강 서쪽에 있는 쿠피안스크를 갖다가 탈환할 거다라고 우자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루 사이에 가지고 한번 또 이 가지고 재미있는 게 또 발생했습니다. 우자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 부분 자 말씀드리면 러시아군 제36군 소속 제37 차량과 소총 여단이 가이추르강 그냥 여기 강이라 보시면 돼요. 요렇게 강이 쭉 있고 요게 그 후리 아이폴 여기 후리 아이폴레죠. 여기 요래 되고 이래 되는데 하여간 요게 강입니다. 요 강을 갖다가 도강을 해서 넘어서 깊이가 4km, 폭이 6km짜리의 진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코소보 체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갖다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코소보 체보라는 뭐 마을 정착촌 여기를 갖다가 포함해서 총 23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갖다가 어제 하루 해가지고 크게 빵 때리면서 크게 먹었다 알게 됩니다. 이어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 후리 아이폴이죠. 예, 후리 아이폴레 이래 되는데 여기는 지금 속도상으로 보면요. 잘하면 올해 안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올해 안에 잘하면 후리 아이폴레가 점령될 것 같다라고 우짜견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우짜가 미국 GDP 관련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뭐 미중 무역 급감 그리고 여기에 숨은 킨들버그 나선 킨들버그 스파이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차트 보시면 2015년 미국하고 중국하고 굿즈 무역이고요. 2024년 해가지고 굿즈 무역이죠. 보시면 뭐 그냥 이래 쭉 보면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액수가 4,387억 4,200만 달러. 여기는 뭡니까? 해가지고 일단 9월 달까지가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은 달로 보면은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쭉쭉 줄어들죠. 여기는 2341만 2300인가 234억 해가지고 쭉 줄어들죠. 여기는 375억 이래 되고요. 많이 줄어듭니다. 대충 한 4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면 2025년 3, 4분기 미중 무역이 마이너스 25% 감소했고 4, 4분기에는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5년 트럼프 관세는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것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이 연간 기준 약 20% 감소했었습니다. 언제? 옛날에 1930년대. 그때 그래 스무트 홀리 관세법 나온 후에
마이너스 20%나 감소했었는데 2025년 트럼프 관세는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미 지금 3, 4분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마이너스 25% 감소했고 우짜 이 금액만 봐도요 지금 확정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석 달분이 아직 더 남았으니까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대충 봐도 한 40% 이상 지금 급감한 겁니다. 하여간에 이 트럼프 관세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따라서 1930년 이후 미국의 무역이 연간 기준으로 약 20% 감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역 붕괴를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 초래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이거 뉴스 보면서 까먹고 안 했는데 그때 하도 많이 떠드는 바람에 안 했는데 9월 19일에 킨들버그 나선이라는 얘기를 우짜 개인적으로 블로그에는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뒤늦었지만 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해가지고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미국 이름으로 킨들버그 스파이럴이 되는데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 9월 달에 했다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CNBC 뉴스인데 일본의 2015년 8월 수출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회복세보다 수출 회복세 덕분에 예상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는 기사가 CNBC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때 가지고 일본의 수입 임포트도 많이 줄었는데 하여간에 요때 해가지고 우짜가 9월달에 해가지고 소개한 바 있고요. 이어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사 내용 중에 관심 가는 부분을 갖다가 우짜가 캡처한 건데 미국행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3.48% 감소했는데요. 이게 2015년 7월 말 미일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 그러니까 일본에 먹이는 관세율, 요게 25%에서 15%로 인하되었지만, 여기죠? 예, 인하되었지만, 7월 달에 마이너스 10.1%보다 더 많이 크게 감소한 겁니다.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여기죠? 예, 자동차 수출. 자동차 수출이 해가지고,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7월에 마이너스 28.4%에 이어서 8월에도 마이너스 28.4%, 그러니까 28.3%, 28.4%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7월달, 여기 참 7월달이죠. 7월달에 28.4%, 그리고 8월달에 28.3% 이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 이게 된다. 이게 핵심 가는 문제가 되겠죠. 발표된 데이터를 통해 일본의 수출이 미국의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일본의 최대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공격은 일본 무역의 가장 중요한 엔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타격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거는 일본 수출 국가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수출 차트입니다. 물론 이때는 9월 달에 하는 거니까 그 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23년 초 이후 최저 수준 또는 절반으로 줄었고요. 2025년에 일본에 먹이는 미국의 관세가 27.5%에서 15%로 인하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기존에 먹이던 2.5%보다는 훨씬 높지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이미 낮아진 쪼라든 마진을 쥐어짜는 잔혹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나온 후에 참고로 일부 수출 품목들을 미국 대신 유럽과 중동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다른 데로 수출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부족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현기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 이건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자 이거는 GDP가 나오니까 당연히 일본의 빚 고데기 얘기죠. 251% 이런 나오는데 자 관세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데다가 저성장, 급속한 노령화, 국내 소비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는 오랫동안 이어진 무역 흑자를 통해 엔화 가치 안정과 시스템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미국하고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흑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엔화 가치는 더욱 취약해지고 일본의 어마어마한 부채에 대한 자금 조달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즉 2025년 현재 상황은 수십 년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온 일본의 경제 모델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경우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자가 9월 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고 뭐 이러죠. 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선택하게 된다. 공급망을 아세안 지역 또는 인도, 심지어는 중국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이전하거나 자동차 이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더 느리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성장 경로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본 사례, 우자가 대표적으로 일본을 갖다가 꼽아서 말씀드렸는데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일본을 갖다가 봐도 그렇고 한국도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이게 뭐다? 여기 보시면 이게 킨들버그 스파이럴, 킨들버그 나선이라는 건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그랬다시피 우자가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트럼프 관세 얘기하면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킨들버그 나선 이 꼬라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자체를 질식시켜버리고 이어서 경제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자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미국의 또 주택시장이 신기록을 세웠다 해가지고 우자가 또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주택 매도, 집을 팔자가 몇 명? 196만 6,633명. 이것으로 매수자 얼마입니까? 바이어가 143만 7,864명. 이래 되면서 이게 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53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집을 팔자고 내놓은 사람이. 이러면서 올타임 하이 기록을 세우고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 요거죠? 요거 매도자가 더 많았던 때 요거 때가 되죠. 매도자가 더 많았던 데가 2018년 직전에가 2018년인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거 젊은 세대,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젊은 주택 구매자, 미국의 젊은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주택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기존 주택 소유자,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미국의 젊은 세대 주택 구매는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Z세대 중 84%는 엄청난 매물 과잉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현재 미친 듯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고요. 덕분에 2025년 요즘 미국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40세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잠깐 동계산을 해서 말씀드려보면 2025년 미국의 평균 연봉이 7만 5천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간 가격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14만 1천 달러가 돼야 됩니다. 반동가리죠. 현재 그 평균으로 치면 반동가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 이 소리가 됩니다. 하여간에 현재 미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부동산을 갖다가 처분하기 위해 팔기 위해서 필사적인 상황이지만 우자와 관련해서 그 뭐 인센티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필사적인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를 들어보면 30년 고정 모기지 레이트, 그러니까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이 금리가 6%를 넘고 있기 때문인데 프레디맥 해가지고 6.18%죠? 이렇게 됩니다. 6% 넘고 있습니다. 넘기 때문인데 이것도 왜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다 알고 보면은 미국채 10년물 거기 수익률하고 다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말씀드렸고 이 때문인데 우한폐렴 당시 최저치가 2.69%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2021년밖에 안 되는데 우한폐렴 때 2020년 우자가 본 거는 9월인가 10월인가 되는데 그때 2.69%까지 내려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때려 맞춰가지고 우한폐렴 기간 동안 한 3% 됐다 이런 말은 되겠죠. 우한폐렴 당시 최저치가 2.69%,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2.69%였고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한 주택가격은 지난 5년 동안 해서 무려 33%나 폭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 주택시장은 딜레마와 같은데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젊은 구매자들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축적한 그 사람들의 부를 보호해 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트럼프가 선택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가치를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거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우짜가 이재명 정권 관련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기존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집값을 갖다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들 집은 또 주택을 구매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싶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간에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어떻게 할란지 무슨 묘수가 나올란지 우짜게 쪽으로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5년 12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